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의 책을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저기서 꽃이 피었다가 지더니 이제는 온 산천이 실록으로 눈이 부시다. 나무마다 달리 제 빛깔을 풀어 펼쳐내는 그 여린 속 얼굴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실록은 그대로가 꽃이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찬란한 화원이다. 내 오두막 둘레는 아직 꽃 소식이 없다. 얼마 전까지도 눈이 내려 옹달에는 아직도 잔설이 있다. 5월 초순쯤에야 벼랑 위에 진달래가 피어날 것이다. 얼음 풀린 개울물 소리에 귀가 시리다. 최근 한 잡지사에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대담을 해달라는 청이 있었다. 산과 들의 새 잎이 눈부신 이 생명의 계절에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그 조화에 한 몫을 거두는 일이 될 것이다. 행복의 기준이라니, 행복에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인가? 만약 행복에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건 진짜 행복일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행복을 잴 수 없다는 말이다. 내 식대로 표현한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로 물어야 한다.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꽃향기처럼 들려오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멀리 밖으로 찾아 나설 것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철이 바뀔 때마다 꽃과 잎과 열매를 바람이 숲을 스치고 지나가듯이 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서도 어느새 꽃이 피고 잎이 펼쳐지고 열매가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안과 밖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면 모든 현상은 곧 우리 내면의 그림자다. 아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두 개의 화분 곁으로 다가서서 잘 잤는가? 라고 무난 인사를 건넨다. 지난 입춘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꽃시장에 들러 바이올렛 화분을 하나 사왔다. 단돈 1,500원에 그때는 정갈하게 핀 새송이 하얀 꽃이 눈을 끌었다. 화분 중에서도 가장 작은 화분이었다. 4월 초에 다시 그 꽃시장에 들러 같은 화분을 하나 더 사왔다. 나야 성미가 괴팍해서 전부터 홀로 떨어져 살기를 좋아하지만 화분은 달랑 혼자서 지내는 것이 외롭고 적적할 것 같아서 친구를 하나 데려온 것이다. 가지런히 놓아둔 화분에서는 서로가 겨루듯 활기차게 20송이도 더 넘는 꽃들을 저마다 피어내고 있다. 가끔 물 비료원에게 물을 타서 주고 잎에는 분무기로 물을 뿜어준다. 처음에는 모르고 잎에도 물 비료를 뿌려주었는데 얼룩이 생기는 걸로 보아 식성이 다른 것 같았다. 이 두 개의 화초를 가까이서 보살펴주고 있으면 내 가슴이 따뜻해진다. 살아있는 것을 가까이 두고 마음을 기울이면 가슴이 따뜻하게 차오른다. 이런 걸 행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따뜻한 가슴은 이렇듯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서 밀물처럼 차오른다. 한밤중에 종종 겪는 일인데 엊그제도 자다가 기침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낮 동안 미루어 두었던 방안 일들을 주섬주섬 정리하는 사이에 기침은 멎는다. 정신이 아주 맑고 투명해진다. 촛불을 끄고 벽에 기댄 채 얼음 풀린 개울물 소리에 귀를 맡기고 있으면 맑고 투명한 이 자리가 바로 정토요 별천지이다. 이 밖에 무엇을 또 더 말하겠는가. 가슴이 따뜻해진다. 좋구나. 소리 없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것을 일러서 행복이라 하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래서 한밤중에 나를 깨워준 그 기침에게 때로는 고마움을 느낀다. 옛 어른들이 병고로서 약을 삼으라는 그 가르침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또 얼마 전에 내 오두막에서 일어난 일이다. 내가 천식 때문에 한밤중에 기침을 많이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는 신도분이 푹신한 의자를 하나 보내주었다. 이 의자의 구조는 앉는 기능뿐 아니라 바른 쪽에 달린 나무 손잡이를 조작하면 발을 뻗고 누울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의자다. 몇 차례 써보면서 내 분수를 헤아리게 되었다. 우선 푹신해서 누우면 이내 잠이 들었다. 아주 친절하고 편리한 의자였다. 그런데 날이 가면서 이토록 편리한 의자가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무엇보다도 오두막 분위기에 커다란 그 덩치가 낯설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토록 편리한 의자가 수행자의 분수에는 맞지 않았다. 모처럼 산골에까지 나를 찾아온 의자한테는 미안하고 미안했다. 의자의 청가리까지 새로 해준 호일을 어떤 식으로 사양할까를 두고 이리저리 고심했다. 바로 엊그제 새벽 이불 끝에 내 입선 죽비 소리를 듣고 문득 본래 무일물이 떠올라 결단을 내렸다. 그 의자를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나니 아주 홀가분했다. 그 빈자리에서 어떤 충만감을 보았다. 부담스러운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빈자리가 홀가분함으로 채워졌다. 옛날 어떤 스님은 값비싼 향나무 침상을 쓰다가 온몸에 부스럼병이 났다. 고생 끝에 참회를 하고 겨우 나았다는 이야기가 기록으로 전해진다. 자비도량 참법은 여기에서 유래된 참회의식이다. 육중한 의자가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 이 궁벽한 산골에까지 찾아왔구나 생각하니 그 의자 보살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행복에 어떤 조건이 따른다면 어디에도 얽매이거나 그리낌이 없는 이 홀가분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외부적인 여건보다도 묵은 틀에 갇혀 헤어날 줄 모르는 데에 그 요인이 있을 것이다. 마음에 걸린 것이 있어 본 마음인 그 따뜻함을 잃으면 불행해진다.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야 거기에 행복의 두 날개인 고마움과 잔잔한 기쁨이 펼쳐진다. 당신은 행복한 쪽인가? 아니면 불행한 쪽인가? 한 생각 크게 돌이켜 다 같이 행복의 쪽에 서기를 비는 마음이다. 내 곁에서 내 삶을 바쳐주는 것들. 전에 살던 오두막으로 돌아오니 맨 먼저 내 일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찢겨진 창문이었다. 청술모가 빈집의 창문을 4-4군데나 찢어 놓았다. 쥐나 다람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유독 청솔모란 녀석은 가끔 이런 심술을 부린다. 그래서 산짐승 중에서 이 녀석은 달갑지 않다. 사람이 사는 집에 창문이 찢겨 있으면 그 안에서 사는 사람까지 게으르고 궁상스럽게 보인다. 창문이 바로 그 집의 눈이기 때문이다. 찢긴 창문을 새로 발라보자. 먼저 밀가루로 풀을 쏘아 놓은 다음 문을 돌적 위에서 벗겨 벽에 기대어 놓는다. 풀비로 창문에 물을 적셔 알맞게 불린 후 헌 창호지를 뜯어낸다. 창살을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 그늘에서 물기를 말려야 한다. 이때 물기 있는 창문을 햇볕에 내놓으면 창틀이 뒤틀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창문이 마르는 동안 창호지를 마름질해야 하는데 종이의 치수에 여유가 있으면 문풍지의 너비까지 고려해야 한다. 종이에 발을 풀을 농도는 너무 되거나 묵지 않게 하는 것이 요령이다. 그리고 곁에 거드는 사람 없이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종이에 불을 바를 때 손으로 잡을 자리만은 풀칠을 하지 말고 종이를 제자리에 붙인 다음 문틀에 풀을 발라야 젖은 종이가 처질 염려가 없다. 종이를 바른 문짝은 햇볕에 말려 풀기를 제거해야 뒤탈이 없다. 그러나 가을철 햇볕이 강할 때는 너무 오랫동안 햇볕에 방치해 두면 종이의 이연매가 터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문 바르는 일을 시시콜콜하게 늘어놓는 것은 그 전에는 누구나 손수해온 집안일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지금은 대개 유리문이 달린 집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절에서도 요즘 심찬들은 도배사를 불러다 쓴다. 손수할 줄도 모르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 같은 고전적인 중은 일찍부터 절에서 배우고 익혀왔기 때문에 지금도 손수하고 있다. 혼자서 차분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투명할 수가 없다. 망상과 졸음으로 어설픈 참선을 몇 시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성성하고 고요한 삼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로서 공부를 삼음이고 마음 닦는 일이다. 다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밤과 새벽으로 쏙독새가 오두막위로 들면서 쏙독 쏙독 울어댄다. 찌르레기도 온 꼴짝 안을 울리고 어제 아침에는 검은 등 뻐꾸기도 찾아왔다. 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드는 철새들. 그 신이가 미덥고 기특하고 고맙다. 사람은 번번이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도 철새들은 결코 어기지 않는다. 이게 자연의 질서이고 순리이다. 빈집에서 겨울을 나느라고 무당벌레들이 많이도 생겼다. 쓸어내도 줄지 않는다. 무당벌레를 서양 사람들은 레이디버그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곤충의 숙녀의 호칭을 쓰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나는 이런 숙녀는 서물거려서 딱 질색이다. 산 아래서는 농약과 제초제 때문에 무당벌레들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한다. 그러니 그놈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독성이 없는 청정한 산거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진딧물을 잡아먹는 익충으로 나와 있다. 오늘은 여름철에 입을 옷가지에 풀을 먹여 다렸다. 이런 산중 생활의 한 일과다. 산중에서 살면 흘러가는 구름이나 바라보고
솔바람 소리나 들으면서 신선처럼 한가롭게 사는 걸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람 사는 일이 어디나 그렇듯이 크고 작은 일이 늘 따르게 마련이다. 창 바르고 빨래하고 다름질하는 이런 일이 곧 마음 닦는 수행이고 중노릇이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스승들도 도를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곳은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궁벽한 곳이라 옷을 다릴 때는 내식으로 다린다. 그 비법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겠다. 어디선가 나와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버려진 전기 다리미를 주워다가 전선을 갈라내고 부탄가스 버너에 불을 켜 다리미를 올려놓으면 열을 받아 가스 다리미 기능을 한다. 다리미가 무거울수록 추결 효과가 좋아 잘 다려진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더니 궁하면 통하게 마련인 것 같다. 지난 겨울부터 다시 하루 2끼만 먹고 오후에는 먹지 않는다.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시거나 차를 마실 뿐이다. 예전부터 불교의 수행자들은 오후에는 먹지 않았다. 오후에 먹지 않으면 마음도 한가하고 뱃속도 한가해서 좋다. 산중에서 하루 3끼를 챙겨 먹는 일은 번거롭다. 그리고 탐욕스럽게 여겨진다.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나는 잊지 않으려고 한다. 하루 일과를 대충 마치고 나면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다. 이 산중에는 믿음직한 몇몇 친구들이 있어 든든하다.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청랭한 겨울 물소리를 들을 때처럼 내 속이 트이면서 생각의 실마리가 풀린다. 소로우의 월든과 허균의 한정록과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리고 사막의 교부들과 조주 선사가 내 곁에서 내 삶을 바쳐주고 있다.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 속이 더욱 깊어지고 투명해진다. 이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나는 홀로 있어도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그들은 나를 늘 깨어있게 한다. 때로는 사는 즐거움이 꽃향기처럼 오두막에 번지는 것도 이런 친구들의 덕이다.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건 간에 좋은 친구를 통해 삶의 질서와 규범을 배우고 익히면서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덧없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 당신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 이제는 또 군부를 지피러 나갈 시간이 되었구나. 여름 살림살이. 며칠 전에 만난 친지가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증노릇 항상 그렇지요 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이 여름을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았다. 자고 일어나는 일과 조석의 불은 철이 바뀌어도 늘 한결같다. 산중도 한낮으로는 더우니까 맨발에 헐렁한 옷을 걸치고 느릿느릿 게으르게 움직인다. 때로는 묵은 서화를 들추기도 하고 예전 수행자의 자취를 읽으면서 현재의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춰보기도 한다.
밤으로는 물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불단에 밝힌 작은 등잔 말고는 아예 불을 켜지 않는다. 어둠이 무료해지면 카세트 테이프에 실린 명상음악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최근 대원사 티벳 박물관에 갔다가 거기서 구해온 옴마니 밤메홈 명상음악을 즐겨 듣는다. 연불 소리가 단조롭지 않고 음악성이 뛰어나 이 음률에 귀를 모으고 있으면 저절로 명상에 잠길 수 있다. 소리와 빛 가운데 평안이 있음을 실감한다. 산중에 비가 내리면 밭에 나가 풀 매는 일도 할 수 없으니 자연 지붕 밑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비 오는 날 창문 아래 앉아 서화집을 펼쳐드는 일도 산중 생활의 잔잔한 여백일 수 있다. 소치실록을 10수년 만에 다시 펼쳐보는데 그 감흥이 새롭다. 허소치는 초의 선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예술 세계가 벽지의 궁벽함을 벗어날 수 있었다. 초의 선사는 주선으로 추사 김정희 문화에서 안목을 틔우고 문길을 길렀다. 그래서 칭찬에 인색한 추사로부터 압록강 동쪽에는 이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격찬을 받기에 이른다. 소치실록에 실린 여러 그림 중에서도 부채에 그린 선면산수화를 나는 좋아한다. 그가 말년에 살던 울림 산방과 그 둘레의 풍경을 그린 이 그림은 여느 부채 그림과는 달리 여백이 없이 그림과 화제시로 가득하다. 추사의 글씨체를 그대로 익힌 화제시와 그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1976년 김영호의 편역으로 서문당에서 간행한 소치실록에는 이 그림이 먹으로만 되어 칙칙한 느낌이었다. 원하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이래출판사에서 펼쳐낸 원형의 섬 진도, 허영무 사진, 김은 글의 채색으로 된 원하의 복사본을 수록하여 이 그림이 지닌 품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중국 나대경의 화제시는 선면산수화와 너무도 잘 어울린다. 몇 구절을 인용해 보자. 내 집은 깊은 산골에 있다. 매양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이면 푸른 이끼가 뜰에 깔리고 낙하는 길섭에 가득하다. 살인문에는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 없으나 솔그림자는 길고 짧게 드리우고 새소리 높았다 낮았다 하는데 낮잠을 즐긴다. 이윽고 나는 샘물을 깃고 마른 솔가지를 주워다 차를 달여 마신다. 그리고 조용히 산길을 거닐며 송죽을 얼어만지기도 하고 사슴이나 송아지와 더불어 풀숲에서 뒹굴기도 한다. 앉아서 흐르는 시냇물을 구경하고 시냇물에 발을 담그기도 한다. 해가 기울어 지팡이에 기대어 살인문 아래 섰노라면 지는 해는 서산마루에 걸려 노래, 붉고 푸른 색깔이 수만 가지로 변한다. 이때 소를 타고 돌아오는 목동들의 피리 소리에 맞춰 휘영청 둥근 달이 앞 시내에 돋아오른다. 이 어느 세상 풍경인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기 전 우리가 흙을 가까이 하며 농사를 짓던 바로 그 시절, 시골 어디서나 보고 즐길 수 있었던 한가로운 풍경 아닌가? 못가에 홀로 앉아 있다가 물밑에 스님을 우연히 만나 말없는 웃음으로 서로 보면서 그를 알고 말해도 대답이 없네. 고려시대 진각 해심선사의 그림자를 보고 라는 시다. 맑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느낌을 나타낸 글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그림자를 지니고 살아간다. 빛을 받아야 그 그늘에 거무스레하게 나타나는 형상, 맑은 물이나 거울에 비치기도 하는
자신을 닮은 그 형상, 자신의 그림자를 이끌고 한평생 살아온 자취를 이만치서 되돌아본다. 물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닌 허상이다. 그러나 그림자 없는 실체는 또 무엇인가? 그 실체는 그림자를 지니지 않은 그런 실체는 존재 의미를 잃는다. 먹고 마시고 입고 걸치고 머물고 나다니면서 사는 우리는 알금 모르금 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살아간다. 그림자 노동이란 말이 있는데 집안에서 식구들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보살피고 그들며 헌신하는 일을 가리킨다. 내가 절에 들어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살아왔는지 요즘에 이르러 새삼스레 부쩍 마음이 쓰인다. 그림자 노동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나날들이었다. 그 대신 내가 세상에 끼친 게 얼마나 될까? 받은 것에 빚 견주면 100분의 하나, 1000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무겁고 무겁다. 말없는 웃음으로 서로 보면서 그를 알고 말해도 대답이 없네. 나의 겨울나기. 이제 겨울철 살림 동안그도 끝났으니 내 겨우살이 이야기나 해볼까? 지난 겨울에는 눈이 참으로 많이 내렸다. 특히 영동 산간 지방은 거의 날마다 눈이 내렸다. 눈이 귀한 곳에서는 내리는 눈을 반기지만 눈고장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자연의 크다란 위력이며 재해임을 실감한다. 수영이 잘 잡혀 보기 좋던 소나무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허망하게 꺾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무력감을 통감했다. 오두막 둘레에서 솔바람 소리를 전해주면서 하얀 딸을 받쳐주던 소나무가 이번 겨울에 한쪽 가지를 잃었다. 안타까웠다. 한 번은 볼일로 밖에 나갔다가 연일 쏟아지는 폭설에 갇혀 오두막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밖에서 떠돌다가 며칠 만에 돌아와 집둘레에 허리께까지 쌓인 눈을 치우느라고 기진맥진기도 다 하고 맥도 다 빠졌다. 아궁이에 군불을 지펴도 불이 타지 않았다. 웬일인가 싶어 굴뚝을 쳐다보았더니 연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새 고래가 막혔나? 아니면 구들장 어디가 내려앉았나? 이 궁리 저 궁리를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무력감을 거듭 실감했다. 우선 추위를 녹이기 위해 마룻방 난로에 불을 지폈다. 그날 밤은 난로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다. 날이 밝자 햇살이 설원에 내려 눈이 부셨다.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다시 불 지피기를 시도해 보았다. 어제와 다름없이 타지 않았다. 난감했다. 이 산중에서 방을 뜯어 고칠 일을 생각하니 막막했다. 이 자식이 영 말을 안 듣네. 아궁이에 대고 잇따라 거친 욕설이 쏟아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마른 불쏘시개를 한아름 안 하다가 성냥을 그었다. 이번에는 빳빳한 부채를 가져와 힘껏 붙여댔다. 한참을 부채질을 했더니 조금 타는가 싶더니 붙이기를 멈추자 다시 불길은 잦아들어 연기만 피어올랐다. 이때 문득 짚히는 게 있어 굴뚝 쪽으로 뛰어가 보았다. 연기가 조금 나오다 말았다. 내 갈갈한 성미를 굴뚝이 알아차렸는지 비로소 연기를 조금 내비친 것이다. 아하, 그랬구나. 아궁이가 불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연일 폭설이 내린 끝에 강추위가 몰아닥치는 바람에 덮개가 없는 굴뚝 안으로 들어간 눈이 쌓였다가 그게 얼어붙은 것이다. 이처럼 굴뚝이 얼음으로 막혔으니 아궁이도 배는 고팠겠지만 불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마치 심한 변비로 항문이 막히면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원활한 소화는 흡수와 배설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성미 급한 중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죄 없는 아궁이에 대고 투덜대면서 예를 태운 것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일단 퇴각해야 한다. 그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기 위해 총돌격을 감행했겠지만 이제는 나도 생각이 달라져 그 현장에서 작전상 후퇴를 한다. 헛수고를 하면서 들이지도 않는 불을 지피느라고 공연히 연기만 잔뜩 쏘였다. 눈알이 씌어 자꾸 눈물이 났다. 안팎으로 묻은 먼지를 씻어내려면 더운 물이 필요했다. 이 눈 속에 더운 물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하던 끝에 다시 눈 속을 헤집고 내려갔다. 차를 몰아 북위 38도선을 넘었다. 38선을 넘어가야 거기에 온천이 있기 때문이다. 가는 길에 동해변의 겨울바다를 보니 속이 휑 뚫리는 것 같았다. 집채 같은 파도가 허옇게 속살을 드러내면서 기슭에와 부딪히는 그 기상은 겨울바다에 있으나 볼 수 있는 장관이다. 온천에 가기 전에 겨울바다의 파도를 보니 아궁이에서 뒤집어 쓴 연기가 씻겨 나가는 것 같았다. 바다다운 기상을 보려면 당연 겨울바다 앞에 서야 한다. 정월 보름 해제를 마치고 다음날 법회일로 길상사에 나왔다가 봉순이를 데리고 왔다. 단정한 얼굴에 단발머리, 노란색 웃옷에 목에 두른 보랏빛 스카프, 그 모습이 첫눈에 들었다. 박항률 화백이 나를 위해 그려준 소녀상인데 한쪽 벽에 걸어두자 오두막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눈길을 보내는데 바른 쪽 옆 모습으로 앞만 바라보면서 말이 없다. 덜어는 두런두런 말을 걸어본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이더니 사나흘이 되면서부터 부드러운 모습으로 조금씩 자기 속을 열어 보이고 있다. 봉순이란 이름은 내가 지어주었다. 예스러운 이 이름이 나는 좋다. 그 애하고 이야기를 나누려면 이름을 불러야 돌아보며 다가설 것이기 때문이다. 화가가 봉순이를 내게 보내준 고마운 뜻을 이모저모로 생각한다. 혼자서 지내면서 무료할 때 덜어는 말벗이 되어주라고 해서였는지 또는 차 시중이라도 들어주라고 해서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봉순이가 내 곁에 온 후로 내 속들이 더 부드러워지고 넓어져 가는 것 같다. 한편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만약 봉순이가 지금처럼 고즈넉히 앞만 바라보지 않고 틀에서 내려와 실제로 내 둘레에서 움직이면서 세수도 하고 밥도 함께 먹고 설거지도 거들고 얼음 풀린 개울가에 나가 빨래도 하면서 시중을 들어준다면 예예 그만두어라. 너는 내 눈길만으로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건넬 때 말없이 들어주기만 해도 이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는 의미가 있다. 봉순아, 네가 실제로 행동하는 소녀라면 나는 너를 부담스럽게 여길지도 몰라. 그러니 너는 그 자리에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요구할 게 없다고. 눈이 녹고 겨울물이 풀리고 봄바람이 산천을 찾아와 여기저기서 꽃이 피어나면 나는 진달래를 한아름 끄끄다 우리 봉순이의 품에 안겨다 주고 싶다.
그곳에서 그렇게 산다. 말복에서 처소를 전후한 요즘 자다가 비 지나가는 소리에 깨는 일이 잦다. 밤비 소리는 낮에 내리는 빗소리와는 또 다르다. 잠결에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린다. 빗줄기 하나하나가 무슨 사연을 지닌 채 소곤소곤 내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다. 밤을 스치고 지나가는 저 빗소리로 인해 숲은 조금씩 여유어 가고 하늘은 구름을 떨치고 하루하루 높아간다. 날이 맑게 개어야 창을 바를 텐데 굳은 날씨로 자꾸만 뒤로 미룬다. 바람기 없이 날씨가 화창한 날 창을 바르고 있으면 산중의 하루가 그지없이 풋풋하다. 이 산중에 들어와 산날을 꼽아보니 어느덧 12회째가 된다. 세월 참 빠르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회째라니. 처음 이 오두막에 들어올 때는 무인지경에서 서너 철 살까 했는데 그렁저렁 지내다 보니 10년이 훨씬 넘었다. 친지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또 어디서 사는지 궁금히 여기면서 유도신문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산다고 잘라 말한다. 그곳에서 그렇게 산다는 말처럼 직설적인 표현은 없을 듯 싶다. 나뿐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곳에서 그렇게 살지들 않는가. 내가 이 오두막에 들어와 살면서 겪은 일들을 이제와 낱낱이 되돌아보면 그때그때 내 자신을 형성하는 데에 어떤 받침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를 몸소 겪으면서 자신을 다스려 온 것이다. 안으로 살피는 일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오두막 살림살이에 밝은 면만을 일렀기 때문에 내 거처를 마치 무릉도원처럼 여기는 이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은 도시건 산중이건 어디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몸담아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사바세계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디서나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있다. 내가 볼일로 가끔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어떤 손이 문 자물쇠 구멍에 쇠붙이를 박아 망가뜨려 놓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대여섯 번이나 되풀이되었다. 그때마다 줄톱을 사다가 망가진 자물쇠를 잘라내고 새 것으로 갈아야 했다. 이런 경우 한두 번은 화가 났지만 이 오두막에 남이 보아 탐날 만한 물건이 있음을 알고 참고 견뎌야 했다. 그 손은 도둑이 아니라 심보가 뒤털려 심술을 부리는 녀석이다. 한 번은 취사용으로 미리 구해다 놓은 몇 통의 LPG 가스를 잠금장치를 풀어 모조리 새나가게 했다. 길이 험한 곳이라 눈이 쌓이기 전에 가까스로 실어다 놓은 연료를 죄다 없애버린 걸 보고 참으로 한심스러웠다. 같은 인간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었다. 또 한 번은 아랫마을 외딴집에 세워둔 자동차의 양쪽 타이어 공기를 빼버려 오도가도 못한 적이 있었다. 그 전에 이 오두막에 살던 분에게서 들은 말인데 개울에 놓인 다리 한쪽을 망가뜨려 놓은 것을 모르고 건너다가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다 한다. 또 한 해 겨울에서 이듬해 여름까지 맞은편 겨울 건너에 움막을 지어 수십 마리 도사견을 사육하여 개 짖는 소리로 나를 괴롭혔다.
이럴 때마다 시다르타의 수행 시절 악마들의 방해를 생각하며 참고 참아야 했다. 이렇듯 심술을 부리는 녀석은 산 넘어 사는 50대의 건달인데 성장 과정부터 순탄치 않아 동네 사람들이 다 꺼린다. 말하자면 인간 말종인 녀석이다. 이런 부당한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내가 출가 수행자임을 거듭 안으로 새긴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그것은 그날 내 삶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전생에 어떤 수행자에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그 보상을 지금 치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흩어지려는 나를 바로 세웠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수행자들이 하나같이 순탄한 환경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자신을 가꾸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 어려운 일도 없이 그저 편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수행이라 할 수 있겠는가? 어려움은 나를 좌절시키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서게 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와 같은 대접을 해주겠는가?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에 대한 그 녀석의 병적인 해코지가 어떤 유희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 다행히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내 실체를 모르고 있다. 낯선 곳에서 수행하라는 옛 스승들의 가르침, 그 뜻이 여기 있다. 나에 대한 그 대접의 기간이 다 됐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병들었는지 지난번부터 그가 얼씬거리지 않았다. 들으는 궁금하다. 최근에 내 우두막에 식구가 하나 늘었다. 우리 봉순이에게 보이프렌드가 생겼다. 오두막을 비우면 봉순이 혼자서 외로워할지 몰라 박화백이 이번에는 브론즈로 조각을 만들어 보내왔다. 높이 50cm 좌상인데 여인 몸에 가사를 걸치고 명상에 잠긴 아주 고즈넉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내 흩어지려는 자세가 이 좌상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고쳐 앉게 된다. 봉순이에게는 눈길을 주고받을 남자친구이겠지만 내게는 함께 정진하는 말없는 도반이 될 것이다. 새 식구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오순도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나무 이야기. 나무들은 여름철에 자란다. 특히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하루하루가 무럭무럭 자란다. 내 근처에 둘레서 함께 살고 있는 소나무와 전나무, 가뭄비 나무들이 이 여름에 2자도 넘게 그 우둥지가 자랐다. 자작나무도 그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펼쳐냈다. 이토록 왕성한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람은 산소를 만들지 못하고 맑은 공기를 더럽히기만 하는데 이런 나무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고 더러워진 공기를 정화한다. 나무들은 메마른 대지에 그늘을 들이우면서 초록과 생기를 내뿜어 쾌적한 환경을 이룬다. 그리고 뿌리의 물기를 머금었다가 그때그때 나누어 준다. 수자원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나무의 집합제인 숲이 이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서양 사람들에 의해 잘못 길들여진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과도한 소비 때문에 이 지구의 숨통인 열대우림이 소멸되어 간다. 두려운 일이다. 어떤 수종이 됐건 우람하게 서 있는 거목을 보면 외경스럽다.
늠름한 그 기상과 신령한 기운 앞에 조심스럽다. 수백 년 묵은 고목 앞에서 치성을 드리던 옛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 어찌 그것을 미신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겠는가? 내 오두막 뒤 개울 건너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한 그루 외롭게 서 있는데 이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영화의 추위와 폭풍 위에 시달리면서도 어연하게 우뚝 서 있는 나무. 추위와 더위, 눈비와 바람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인다. 어느새 겨울 눈보라의 한쪽 가지가 반쯤 꺾여 나갔다. 서람풍의 한쪽 팔을 잇고서도 나무는 여전히 정정하다. 척박한 자갈 땅에서도 새 가지를 펼치고 솔방울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피나는 인고의 작업이다. 나무마다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쓴 몸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그 나무의 얼굴이고 삶의 흔적일 것이다. 그 나무가 어떤 세월 속에서 얼만큼의 고통을 겪었는가는 거죽만 보고서는 잘 알 수 없다. 나무의 숨이 멎은 뒤 그가 남긴 나이테를 통해서 그 세월과 고통의 응어리를 짐작할 수 있다. 이건 나무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살아있는 나무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폭풍 위에 가지가 꺾였더라도 꺾인 대로 두어야 한다. 공연히 거기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자연을 훼손하게 된다. 사람의 눈이 어찌 자연만 하겠는가? 내가 전에 살던 암자에는 한아름이나 되는 후박나무 두 그루가 뜰에 있었다. 옛 터에 암자를 새로 세울 때 손수 심은 묘목이라 내 눈길과 함께 자란 나무다. 그리고 암자 뒤에는 100년도 더 된 굴참나무가 우람한 가지를 펼치고 있었다. 그 가지에 여름이면 꾀꼬리와 소쩍새가 깃을 쳤다. 한 번은 그 암자에 들렀더니 호박나무 가지를 3분의 1이나 베어낸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윗가지만 남기고 아래까지는 모조리 쳐낸 것이다. 그토록 아름답고 의젓하던 나무의 모양이 형편없이 초라해지고 말았다. 집 뒤에 우람하게 서 있던 굴참나무도 그 가지들을 잘라내어 볼품없이 만들어 놓았다. 땔감으로 쓰기 위해 가지를 베어낸 것임을 알고 나는 더욱 놀랐다. 자연의 얼굴인 나무가지가 어찌 줄기만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한데 어울려 생명의 조화를 이룬다. 나는 그때 가지를 잘려 풀이 죽어 있는 후박나무와 굴참나무를 보고 한없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었다. 내가 현장에 없어 그런 참회를 입게 했구나 싶으니 나무들을 대할 면목이 없었다. 나는 내가 몸담아 사는 곳이면 나무와 하초를 즐겨 심고 가꾸었다. 지금은 게을러서 그런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그전에는 열심이었다. 50년대 말 해인사에서 통도사로 잠시 살러 갈 때 절 아래 있는 여관 연못에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 수련 뿌리를 캐어 가지고 가서 꽃을 피웠다. 달의 현실에도 연못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꽃을 즐겼다. 지난 봄 온양 인취사에서 분양받은 백년 뿌리를 겨울 동안 신세진 동해안의 거처에 기념으로 심었다. 커다란 자배기에 바특을 담아 양지 바른 곳에 두고 물을 끌어 대었다. 며칠 전 궁금해서 그 집에 가보았더니 너울너울 자라 오른 연잎 사이로 꽃봉오리가 두 송이 우뚝 솟아 있었다. 너무 반갑고 기특해서 탄성을 질렀다.
연못이 아닌 곳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이 참으로 대견했다. 남쪽에서 옮겨다 심은 파초도 무성하게 자라 청정한 잎이 바닷바람에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때 인치사에서 함께 얻어온 흰 백일홍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이 바닷가 오두막에 백령과 흰 백일홍이 꽃을 피우면 볼만할 것이다. 모처럼 만난 집주인과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새로 든 이 집주인은 풍류를 아는 분이라 밭추잎을 꺾어다 찻상 위에 깔고 그 위에 다계리를 차려 놓으니 차를 마시기 전부터 맑은 기운이 차 향기를 돋우었다. 뒷곁에 심어놓은 5그루 소나무도 자리가 잡혀 세움이 많이 돋았다. 칡눈구리 감고 올라 낫으로 그것을 걷어냈다. 심어놓은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나는 걸 볼 때마다 대견스럽고 생명의 신비 앞에 숙연해진다. 내가 왜 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내 길을 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사람보다 나무들이 좋아서일 것이다. 홀로 있어도 어연한 이런 나무들이 내 삶을 곁에서 지켜보고 거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들이여 고맙고 고맙네. 산중에 내리는 눈. 올겨울은 눈이 많이 내린다. 쌀랑눈보다는 한방눈이 내린다. 엊그제 처음 들은 말인데 눈고장에서는 눈을 건설과 섭설로 나누는 모양이다. 쌀랑눈이나 가라눈을 건설, 즉 마른 눈이라 하고 한방눈처럼 물기가 많은 눈을 습설이라고 부른다. 건설은 많이 쌓여도 발목이 푹푹 빠지지 않는데 습설은 밟으면 수렁처럼 빠져든다. 올겨울 이 고장에 내리는 눈이 주로 습설이다. 그래서 다니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눈삽으로 대강 걷어내고 발로 다져야 한다. 1m 가까이 쌓인 눈을 헤치고 다니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들짐승들도 얼씬하지 않는 걸 보니 그들도 내 생각과 같은 모양이다. 처마 밑에 먹이를 놓아두어도 며칠째 그대로다. 추위도 대단하다. 얼음장을 깨고 나면 이내 얼어붙는다. 영하 23, 4도. 나도 이 산중의 들짐승들처럼 최소한의 행동 반경 안에서 움직인다. 한겨울 살림이 너무 뻑뻑하고 건조한 것 같아 모처럼 빈벽에 글씨를 한 폭 걸었다. 액자나 족자로 된 글씨가 아니라 종이에 복사된 글씨를 앞핀으로 꽂아 놓은 것이다. 빈벽에 글씨를 붙여 놓으니 방안이 한결 고풍스럽고 품격이 있어 보인다. 그전에는 이런 일을 철이 바뀔 때마다 그러지 않고 이어왔는데 이 오두막에 들어와 살면서부터는 빈벽에서 오히려 어떤 충만감을 찾으려고 했다. 벽에 붙인 글씨는 언젠가 강진 만덕산 기슭에 있는 다산초당을 다녀오면서 아랫마을 기념품 가게에서 구해온 다산의 글씨다. 다산 선생의 글씨를 보면 그분의 인품과 그 기상을 엿볼 수 있다. 글은 곧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글씨 또한 그 사람을 드러낸다. 18년간의 유배에서 풀려 고향인 마제로 돌아와 지내는데 옛 제자이자 다산초당의 주인인 윤규료의 셋째와 넷째 아들이 한강 상류에 있는 선생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때 주고받은 이야기를 기념으로 써준 글씨가 다산 재생문답이다.
사경첩에 실린 글씨 중에서도 가장 활달하고 먹이 듬직한 글씨다. 한문으로 된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안부의 인사가 끝나자 물었다. 금년에 동암 다산 선생이 저술하며 살던 집에 지붕은 이었느냐? 네, 이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혹 시들지 않았느냐?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쌓아놓은 돌들이 무너지지는 않았느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못 속에 잉어 2마리도 많이 컸겠구나. 네, 2자쯤 자랐습니다. 100년 사러 가는 길가에 심은 동백은 모두 무성하게 자라더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올 때 첫물차를 따서 말려놓았느냐? 미처 말리지 못했습니다. 다신계의 돈과 곡식이 혹시 결손이나 나지 않았느냐?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와도 마음에 부끄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다시 그곳 다산에 갈 수 없음도 또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혹시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빛이 없도록 해야 오를 것이다. 계민년 초여름 열상노인이 기숙과 금계 2사람에게 써주노라. 1818년 유배에서 풀린 다스테만에 찾아온 옛날의 제자를 앉혀놓고 자신이 떠나온 후 초당 주변에 궁금했던 일들을 낱낱이 묻는 선생의 그 감회는 실로 그지 없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아 살던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게 마련이다. 그 집과 둘레가 예전이나 다름없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 고맙게 여기고 그렇지 못해 방치된 채 황폐해 간다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이다. 다산 선생의 유배 생활 18년 중 10여 년을 그곳에 살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 권에 이르는 저수를 남긴 인연터이므로 그 관심과 애착은 남다를 것이다. 다행히 다산초당은 다른 유배지에 소멸된 흔적과는 달리 오늘날까지 그 자취가 잘 보존되고 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고 있다. 참고 견디기 어려웠을 그 인고의 세월에 선생의 강인한 의지와 정신세계가 후인들에게 삶의 지혜와 깨우침을 주고 있다. 나는 이따금 뒷짐을 지고 두런두런 다산 재생문답을 소리내어 읽는다. 그곳 앞바다, 구강포가 한눈에 내다 보이는 천일각에는 지금쯤 겨울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인기척을 듣고 문을 여니 30리 밖 마을에 사는 김서방이 올라와 있었다. 웬일인가 했더니 눈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올라온 것이다. 여느 때 같으면 찻길에서 30분이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눈이 너무 깊어 3시간 남짓 걸렸다고 한다. 그는 내가 오르내리는 눈길에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발자국으로 길을 다지면서 올라온 것이다. 그는 이 산중에서 고마운 내 유일한 친구다. 배낭에 감자와 옥수수를 넣어 메고 왔다. 그리고 전날 밤 뉴스에서 들었다면서 정채붕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함께 가지고 왔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빙판길을 달려 한동안 발걸음이 잦았던 중앙병원으로 갔다. 영안실에 들어서자 사람은 어디 가고 사진만 영단에 올려져 있었다. 어이없었다. 허무했다.